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 수업하실 내용은 우리 교재 260페이지 대표관료제입니다. 자, 이 대표관료제, 명칭 그대로 이제 대표성을 지니는 정부관료제를 이제 만들고 운영하자 이런 건데, 대표관료제요. 자, 이 대표관료제라는 표현은 이제 뭘 비판하고 나온 거냐 하면, 자, 이 실적주의 원칙에 입각해서 만들어지는 정부관료제를 실적관료제라 그래요. 이 실적관료제의 문제점, 한계점을 지적하면서 나온 거죠. 우리 뭐 아까 봤던 내용인데, 이 실적관료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 이제 사회에 대한 대표성이었고, 이제 형식적 기획운동을 표방함으로써 실질적 기획운동에는 미흡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실적관료제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대표성을 지니는 정부관료제를 만들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보면 여기서 말하는 대표는 바로 이 사회, 국민에 대한 대표를 말해요. 그래서 정부가 이렇게 있으면 정부 바깥에 사회가 있죠. 사회. 이 사회에 대한 이제 대표성을 지니는 정부관료제를 바로 대표관료제라 그래요. 자, 일단 그러면 260페이지 하단에 대표관료제의 대두배경 좀 봅시다. 여러분, 이 대표관료제를 최초로 주장한 학자가 누구냐 하면 도널드 킹슬리라는 학자예요. 도널드 킹슬리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보시면 이론적으로 이제 킹슬리가 최초로 주장을 했고요. 현실적으로는 자, 실적관료제의 한계에 대한 비판, 여기서부터 시작되죠. 바로 이제 실질적인 대표성, 형평성과 같은 민주적 가치를 구현하기에는 실적관료제가 문제점이 있었더라. 그래서 이제 시작이 되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 대표관료제의 개념을 좀 봅시다. 개념. 자, 이 대표관료제에서 말하는 이 대표는 이 사회, 국민에 대한 대표인데요. 이 사회에 보면 다양한 기준에 따른 다양한 집단들이 이 사회에 존재해요. 뭐 성별, 인종, 또는 뭐 종교, 출신 지역. 그래서 예를 들어 성별을 기준으로 봅시다. 성별을 기준으로 보면 전체 인구의 절반이 여성이죠. 그래서 전체 인구의 절반이 여성이죠, 이 사회에. 또 뭐 예를 들어 인종을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전체 인구의 30%가 흑인이더라 이거예요. 이렇게 이제 다양한 기준에 따른 다양한 집단들이 이 사회에 존재하는데, 이 사회의 축소판과 같은 정부관료제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쉬운 예로 성별을 기준으로 봤더니 여자가 절반이더라. 그러면 정부관료제의 모든 직위 가운데 50%는요 여성 출신 공무원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자, 반면 이번에는 인종을 기준으로 봤더니 전체 인구의 30%가 흑인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관료제의 모든 직위 가운데 30%는 흑인 출신 공무원으로 채우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사회의 마치 축소판과 같은 정부관료제를 만들고, 이렇게 함으로써 사회, 국민에 대한 대표성을 이제 가질 수가 있다는 논리인데,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보십시오. 일단 뭐 합니까? 사회의 출신 비율에 맞춰서 구성을 하죠. 구성을 하면, 자, 이렇게 해서 구성된 공무원들이, 자, 그래서 전체 인구의 30%가 흑인이다 보니까 정부관료제의 모든 직위 가운데 30%를 흑인으로 채웠어요. 그러면 이 흑인 출신 공무원들이 정책과 행정을 수행하겠죠? 정책과 행정을 수행하면서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겠습니까? 자기 출신 집단, 흑인들의 이익을 대변하죠. 그러면 구성도 비율에 맞춰서 이루어졌고, 정책에도 흑인들의 이익이 30%만큼 반영되는 결과를 가져오죠. 이게 바로 대표관료제입니다. 자, 그래서 대표관료제 개념은 일단, 자, 뭐뭐뭐뭐 등 다양한 집단들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맞춰서 정부 내의 모든 직위나 계층에 비례적으로 충원 배치에다 동그라미 하세요. 충원하고 배치하는 게 1단계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충원되고 배치가 되면 출신 집단,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배치된 공무원들은 출신 집단의 요구를 정책에다 반영하게 되겠죠? 이렇게 하면 그 사회의 모든 계층과
집단의 공평하게 대응 동그라미, 이거를 이제 대표 관료제라 그래요. 자, 같이 뭐 연결되는 내용인데 이 대표 관료제는 대표성을 갖죠. 대표성. 그러면 대표 관료제에서 말한 이 대표가요. 이게 좀 중요합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는 소극적 대표다라는 말이 있고, 달리 표현하면 얘는 배경적 대표예요. 또 달리 표현하면 피동적 대표예요. 두 번째 대표는 소극적의 대칭어 적극적 대표가 있고, 배경적의 대칭어 실질적이라는 게 있고, 피동적의 대칭어 능동적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1번. 자, 소극적, 배경적, 피동적 대표는요, 이런 겁니다. 사회의 추신 비율에 맞춰서 정부 관료제를 구성하는 단계까지, 여기까지를 소극적, 배경적, 피동적 대표라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대표는 뭐냐 하면 적극적, 실질적, 능동적 대표는 이렇게 해서 구성된 공무원이 정책과 행정을 수행하면서 누구의 이익을 행동으로 대변해요? 자기 추신 집단의 이익을 행동으로 대변하지. 요게 바로 역할이에요. 역할. 추신 집단의 이익을 행동으로 정책에다 대변한다 이거야. 요게 바로 적극적, 실질적, 능동적 대표의 뜻입니다. 자, 그러면 대표관료제 2로는,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대표관료제라는 2로는 이런 대표를 만들면, 즉 1번 대표를 만들면 2번 대표가 자동적으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을 가정하는 이론이거든요. 자, 다시 2로는, 대표관료제 2로는 1번 대표를 하게 되면 2번 대표가 자동적으로 나타난다는 걸 가정하는 건데, 이게 반드시 이렇게 연결된다는 보장이 없을 수가 있죠. 이걸 이제 대표관료제 문제점으로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261페이지 보시면 대표관료제의 두 가지 측면, 이건 시험 문제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소극적 대표고, 배경적 대표고, 피동적 대표죠. 얘를 달리 표현하면 무슨 대표입니까? 구성론적 대표라고 해요. 구성하는 단계지. 그 다음에 2번 대표는 자, 적극적 대표고, 실질적 대표고, 능동적 대표죠. 얘는 뭐예요? 역할론적 대표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하살 표시 보세요. 대표관료제 2로는 인력 구성의 비례적 대표성인 소극적 대표성을 하게 되면 관료들이 출신 집단의 이익을 정책으로 대변하는 적극적 대표성으로 연결된다는 걸 전제에다 동그라미, 전제하는 이론이에요. 달리 표현하면 1번을 하게 되면 2번이 자동적으로 나타난다는 건데, 문제는 뭡니까? 이게 끊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장을 넘겨보시면 262페이지에 대표관료제의 한계점 표, 한계점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1번이에요. 소극적 대표가 적극적 대표를 보장하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 공무원으로 임용이 된 다음에 사람들은 변하는 존재거든요. 공무원이 된 다음에 막상 가치관이나 행태가 바뀌어요. 그래서 더 이상 출신 집단의 이익을 행동으로 대변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미국 뉴욕에서 이제 경찰 공무원을 채용할 때 전체 인구의 30%가 흑인이다 보니까 경찰 공무원의 30%를 흑인으로 채용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흑인 출신 공무원이 경찰 행정을 담당하면서 자기 출신 집단의 이익을 행동으로 대변해야 되는데, 자, 경찰관이 된 다음에 가치관과 태도가 바뀌어요. 과거에는 억압받던 존재였지만 이제는 뭐예요? 권력계나 갖고 있는 경찰이 됐잖아요. 이렇게 가치관이나 태도가 바뀌어서 오히려 흑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흑인들을 탄압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죠. 흑인 출신 공무원이. 그래서 소극적 대표가 적극적 대표를 보장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공무원으로 임용이 된 다음에 가치관이나 행태가 바뀌어서. 자, 이런 이제 대표관료제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돌아옵시다. 261페이지. 자, 261페이지에 대표관료제의 실천 수단 좀 봅시다. 그러면 대표관료제를 실천하는 수단은 바로 공직임용 할당제예요. 비율에 맞춰서 할당을 해버리는 거죠. 시험 성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비율만큼씩 이렇게 할당을 해서 공무원을 채용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2번 미국의 대표 관료제. 요거는 좀 상식적인 개념이니까 좀 알아두십시오. 이 어퍼머티브 액션, 영어로 알아두세요. 뭐 우대 정책이라고도 하고 적극적 조치라고도 하는데, 미국에서 60년대 중후반에 흑인 폭동 생겼죠. 그래서 이제 흑인 폭동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회적 약자인 흑인들을 공무원으로 이제 채용하는 과정에서 이제 우대를 하게 돼요. 요거를 이제 어퍼머티브 액션. 뭐 전체 인구의 30%가 흑인이다. 그러면 그러니까 흑인들은 대개 그 사회에서 못 먹고 못 사는 사회적 약자층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자식들을 양질의 교육을 못 시켜. 그러다 보니까 전체 인구의 30%가 흑인인데 제대로 된 교육을 못 받다 보니 실적주의로 공무원을 채용하다 보면 기껏해야 뭐 똘똘한 애들 한둘, 한 10% 정도밖에 공무원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이 정부 관료제의 사회에 대한 대표성 확보가 어렵겠더라 해가지고 이 비율만큼 이렇게 할당을 하는 거죠. 시험 성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어퍼머티브 액션입니다. 자, 세 번째 보시면 우리나라의 대표 관료제. 우리나라의 대표 관료제는 자, 이름 알아두십시오. 균형 인사 정책이라 그래요. 균형 인사 정책. 균형 인사 정책. 그래서 이제 한국의 대표 관료제 균형 인사 정책은 자, 분야 5가지만 좀 기억해 두세요. 5가지. 현재 5가지인데, 자, 첫 번째 줄 보시면 공직 구성의 다양성, 대표성,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뭐 인종 문제는 없었죠. 하지만 자, 남녀 불평등이라는 문제가 심각했었죠. 그래서 공직 채용 과정에 사회적 약자라고 볼 수 있는 남성에 대해서 여성, 뭐 비장애인에 대해서 장애인, 그리고 우리나라는 문과 중심이죠. 그래서 이제 이공계 전공자, 또 서울인재 중심이죠. 이제 지방인재, 그리고 저소득층, 이들이 일종의 사회적 약자 그룹이라고 보는 거죠. 이들을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인사관리하는 과정에 보다 우대하는 정책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 공무원 시험 공고문 보면 나오는 건데, 대표적인 케이스가 여성 임용 할당제.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95년도에 처음에 이제 시작했는데, 그 남성에 대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남녀 차별이 좀 존재하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이제 그러니까 지금이야 그렇지 않죠.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근데 뭐 70년대, 80년대만 하더라도 뭐 똑같은 쌍둥이가 태어났다. 그러면 이제 남자애는 막 소 팔고 땅 팔고 해가지고 고등교육까지 시키고, 여자애는 뭐 네가 무슨 공부야 해가지고 이제 제대로 된 교육 자체도 못 받았었죠.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이, 그러니까 전체 인구의 절반이 여성인데 막상 공무원이 되는 비율을 이렇게 봤더니 한 20-30%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고시에서 시작이 됐는데 95년도에, 그래서 시험 성적과는 상관없이 여자들을 30%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제도로 시작이 됐어요. 근데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처음에는 여성 임용 할당제로 시작이 됐는데,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앞으로 시간 지나다 보면 여성이 아니라 남자가 사회적 약자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은 명칭이 양성 평등 채용 목표제입니다.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30%의 미달이 되면 우선적으로 성적과는 관계없이 채용하는 제도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균형 인사 정책 이제 5개 분야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 5개는 꼭 기억하시고 내용들은 그 밑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래요. 자, 넘겨봅시다. 대표 관료제의 순기능과 한계점 표. 자, 대표 관료제의 가장 큰 순기능은 2번이에요. 대표 관료제는 기회균등을 실적주의와 같이 소극적으로 보장하는 게 아니죠. 기회균등을 적극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정부 관료제의 국민 대표성, 사회적 형평성. 이때 말하는 사회적 형평성은 우리가 공부했던 수직적 형평이죠. 수직적 형평. 요거를 달리 역평등이라 그래요. 사회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을 공직 채용 과정에 보다 우대해 주는 거지. 그래서 궁극적인 평등에 가기 위해서 이제 우대해 주는 요거를 역평등이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이제 대표 관료제를 하게 되면 이제 다양한 집단들이 참여함으로써 정부 관료제의 민주화를 가져오고, 그리고 동그라미 5번 출신 집단별로 관료들이, 자 이렇게 이제 하면 흑인 출신 공무원, 백인 출신 공무원들이 정부 관료제 내에 일정한 비율만큼 차지하게 되죠. 그럼 이제 백인 중심적인 정책을 하기가 어려워져요. 왜요? 흑인 출신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대항을 하는 거죠. 이렇게 정부 관료제 내에서 서로 이제 출신 집단별 공무원들끼리 견제 균형을 해서 관료제의 내부 통제가 이루어진다라는 점, 이런 것들은 기억하시고요. 자, 대표 관료제의 한계점에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점이 이미 지적한 겁니다. 1번 소극적 대표가 적극적 대표를 보장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요, 이 대표 관료제는 집단 대표성을 중시하죠. 집단 대표성을 중시하다 보니까 이 자유주의, 개인주의에 근거한 실적주의하고 충돌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시험 성적은 2차 기준이 돼버리죠. 그래서 실적주의가 표방하는 전문성, 그로 인한 행정 능률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문제. 그리고 동그라미 4번 보시면 역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인데 그동안 기득권자였던 남성 또는 백인들이 오히려 불리한 처우를 받게 되는 역차별의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 이런 거 중심으로 대표 관료제는 잘 정리를 해두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대표 관료제 마치고 이번에는 어디로 갈 거냐 하면요, 264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직업공무원제도. 직업공무원제도. 자, 그 인사행정 개관할 때 직업공무원제도가 언제 때부터 발달한 제도라 했죠? 절대군주 시절부터. 절대군주 시절부터 발달한 제도인데, 그러다 보니까 직업공무원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은 어떤 나라냐 하면요, 과거 절대군주제의 전통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에요. 뭐 대표적으로 영국, 독일, 프랑스 또는 뭐 한중일, 이런 나라들이 직업공무원제의 나라예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직업공무원제인데, 직업공무원제. 이 직업공무원제는요, 뜻이 뭐냐면, 자,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한 사람의 평생 직업이 되도록 운영되는 제도를 직업공무원제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방금 봤다시피 이 과거 절대군주제의 전통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 직업공무원제인데, 그러면 직업공무원제라는 표현이 있으면 얘하고 반대되는 표현은 뭐냐 하면 절대군주제의 전통을 갖고 있지 않은 나라, 대표적으로 어떤 나라입니까? 미국이죠. 그래서 이 직업공무원제와 반대되는 표현은 미국식 인사제도라 그래요. 그래서 뭐 미국, 캐나다 뭐 이런 나라들은 절대군주제의 전통 자체를 갖고 있지 않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대비를 해야 되는데, 자, 일단 먼저 직업공무원제의 뜻. 자, 어린 시절에 나이 20살에 공직에 들어와요. 공무원이 돼요. 그리고 그 공직에서 다양한 업무 경험하고 시간 지나면서 차곡차곡 승진해요. 자, 이렇게 함으로써 한 사람의 전생애를 공직에 바치도록. 그래서 우리나라 공무원 정년이 60세죠. 그러면 20살에 공직에 들어와서 60세까지 공무원 생활하면 사실상 그 사람의 전생애를 공직에 바치는 거죠. 이렇게 한 사람의 전생애를 공직에 바치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직에서 뭐를 느껴야 돼요? 보람과 만족을 느껴야 되겠죠? 이렇게 이제 운영되는 제도를 직업공무원제라 그래요. 자, 그러면 한 사람의 전생애를 공직에 바치도록 하기 위해서는, 즉 공직에서 보람과 만족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 하면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직업공무원제는 먼저 이제 공직을 분류하는 방식은 계급제라는 거에 근거예요. 계급제.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을 채용하는 방식이 있는데 요거는 폐쇄형에 근거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계급제와 폐쇄형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양성되는 공무원은 행정 전반에 백과사전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제네럴리스트가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평생토록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는 일종의 이제 종신직 제도. 이게 바로 직업공무원제가 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예요. 자, 그러면 반대로 봅시다. 직업공무원제 반대편에 어떤 게 있다고 그랬죠? 미국식 인사제도. 그럼 미국식 인사제도는 어떠냐 하면
계급제의 반대적인 표현 직위분류제라는 거에 근거해요. 직위분류제. 그 다음에 미국식 인사제도는 폐쇄형이 아니라 개방형에 근거합니다. 그 다음에 직위분류제와 개방형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양성되는 공무원은 제네럴리스트가 아니라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스페셜리스트가 돼요. 자, 그래서 미리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직업공무원제다 그러면 요 네 가지 요소를 필수적으로 갖춰야 돼요. 그리고 직업공무원제의 반대적인 표현 미국식 인사제도는 대칭적으로 요 세 가지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하단에 보시면 264페이지 직업공무원제의 본질적인 특징, 본질적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직업공무원제가 되기 위해서 본질적으로 갖춰야 되는 요소 바로 이 네 가지예요. 이 네 가지. 그거를 쭉 동그라미 1번부터 6번까지 풀어놨는데 이 중에 특히 동그라미 4번 폐쇄형을 좀 봅시다. 직업공무원제는 폐쇄형에 근거하고요. 미국식 인사제도는 폐쇄형의 반대적인 표현 개방형이거든요. 폐쇄형과 개방형. 자, 이 폐쇄형하고 개방형 얘기는 어디를 잠깐 보시냐면 뒤로 조금 가셔가지고요. 자, 282페이지 써두시고 282페이지로 갑시다. 282페이지에 자, 거기 펴두시고 282페이지에 자, 먼저 직업공무원제는 폐쇄형이고 미국식 인사제도는 개방형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정부가 이렇게 있어요. 정부가. 그러면 정부 안에 이 자리들이 있겠죠. 계층제다 보니까 자리들이. 자, 그러면 먼저 폐쇄형은 이런 뜻이에요. 공무원을 민간에서 새로 뽑는 걸 신규 채용이라 그러거든요. 신규 채용. 그러면 폐쇄형은 공무원을 민간에서 새로 뽑는 신규 채용은요. 계층제 최하계층에만 이렇게 허용을 해요. 그러면 이 중간 자리는 어떻게 채우냐 하면 여기서 승진, 여기서 승진 이렇게 올라가는 제도를 폐쇄형이라 그래. 폐쇄적이지 다소요. 자, 그럼 폐쇄형의 반대말 개방형은요. 계층제의 모든 자리에 대해서 민간으로부터의 신규 채용이 허용되는 제도예요. 그러면 자, 민간 전문가가 공직에 들어오기 쉬운 제도는 뭐예요? 바로 개방형이죠. 개방형. 자, 이게 개방형, 폐쇄형의 구분인데 그러면 자, 여기 쉽게 봅시다. 여기 A가 있어요. A라고 하는 공무원 입장에서 봤을 때 개방형을 하는 게 유리해요? 폐쇄형을 하는 게 유리해요? 개방형을 하게 되면 자기가 승진할 자리를 민간 전문가가 치고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반면 폐쇄형을 하게 되면 자기가 승진할 자리가 보장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직업공무원제가 발달되어 있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이제 공직에서 보람 만족을 느끼기 위해서는 승진하는 재미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개방형을 하게 되면 자기가 승진할 자리를 민간 전문가가 치고 들어오고 자기가 승진하기 위해서는 민간 전문가보다 우수한 능력을 갖추도록 계속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죠. 반면 이제 폐쇄형을 하게 되면 시간 지나면 차곡차곡 승진하게 됨으로 인해서 공직에서 보람과 만족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282페이지 282 여기 기왕 온 김에 정리를 하고 갑시다. 282페이지 282 개방형하고 폐쇄형. 먼저 개방형 공직의 모든 계급이나 직위를 불문하고 줄치세요. 공직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로부터의 신규 채용이 허용되는 제도입니다. 개방형은 미국처럼 직위분류제 국가. 그래서 이제 개방형은 직위분류제하고 결합이 돼요. 반면 폐쇄형은 이제 공직의 신규 채용은 최하계층에만 허용되고 중간 자리는 내부 승진을 통해서 올라가는 제도. 그리고 폐쇄형은 뭐하고 결합해요? 계급제하고 결합합니다. 표에 보시면 개방형, 폐쇄형 비교한 표인데 개방형부터 봅시다. 동그라미 1번. 외부 전문가나 자, 개방형은 외부 전문가나 경력자가 공직에 들어오기가 쉬운 구조죠. 만약 폐쇄형을 하면 아무리 뛰어난 민간 전문가도
맨 밑으로 들어와야 되죠. 그래서 외부 전문가나 경력자에게 공직 문호를 개방해서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도입하고, 개방형을 하게 되면 관료제라는 조직의 신진대사가 원활해지죠. 그리고 승진하기 위해서는 현직 공무원들도 능력 발전해야 되고. 자, 근데 이제 5번 보시면 이제 이 개방형을 하게 되면요, 폐쇄형에 비해서 정실임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제 인사권자가 자기하고 친한 애들을 요직에 들여앉히게 되죠. 자, 이번에는 폐쇄형 보시면, 폐쇄형은 누구한테 유리한 구조입니까? 현 공무원들, 재직자한테 유리한 구조죠. 왜? 승진 기회가 많아져서 사기가 높아요. 동그라미 3번, 사기가 높으니까 장기 근무하겠죠. 이렇게 되면 이제 행정의 안정성이 높고, 그럼 공직의 이직률이 낮죠. 미국 같은 경우는 뭐 공직의 이직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역공무원제 확립에 기여하지 못해요. 반면 폐쇄형은 낮은 공직 이직률로 이제 지역공무원제 확립에 기여하고. 7번 보시면 이제 이런 문제점이 있죠. 관료제가 침체되고 무사한 일에 빠지고 맨날 그물에 그나물, 특권 집단화될 우려.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죠. 자, 이렇게 개방형, 폐쇄형 정리하시고 돌아옵시다. 264페이지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직업공무원제다 그러면 요 네 가지가 하나예요. 그리고 지역공무원제 반대적인 표현, 미국식 인사제도, 요 세 가지. 요건 뒤에서 자세하게 볼 건데, 일단 이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265페이지 보시면 직업공무원제와 실적주의의 관계를 좀 봅시다. 이건 직업공무원제의 반대적인 표현은 미국식 인사제도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까 봤었는데, 이 실적주의라는 게 있어요. 실적주의. 이제 이 실적주의의 반대적인 표현은 뭐죠? 역관주의, 정실주의거든요. 그러면 자, 실적주의냐, 역관주의냐, 정실주의냐의 얘기는, 이게 뭐의 얘기냐면 공무원을 채용하고 인사관리하는 기준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기준. 그러면 지역공무원제냐 미국식 인사제도냐는 이런 기준을 포괄하는 보다 거시적인 인사행정의 틀이에요. 자, 결론적으로 지금 말씀드릴 얘기는 직업공무원제하고 이 실적주의는 별개라는 거거든요. 별개. 근데 이제 이따금씩 학생들이 공부를 하면서 이 직업공무원제하고 실적주의가 같은 개념인 줄 알아요. 같은 개념이면 단어가 다르겠죠. 별개입니다. 별개. 실적주의. 자, 실적주의의 반대적인 표현은 역관주의, 정실주의고, 직업공무원제의 반대적인 표현은 미국식 인사제도예요. 그러면 직업공무원제의 본질적인 요소는 바로 이 네 가지예요. 네 가지. 이 네 가지 가운데 실적주의 얘기 없죠? 자, 이게 직업공무원제의 본질적인 특징이고, 이런 직업공무원제적인 틀 하에서 인사행정의 기준으로요, 정실주의를 할 수도 있고 실적주의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절대군주 시절 직업공무원제였죠? 직업공무원제는 절대군주 시절부터 발달했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영국의 절대군주 시절 하에 직업공무원제에서는 인사행정의 기준을 뭘 채택했겠습니까? 정실주의를 했겠지. 하지만 오늘날 와서는 뭐로 바뀌었어요? 실적주의로 바뀌었죠? 오늘날 현재 와가지고는. 그래서 예를 들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다. 그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자, 다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개념은 이 실적주의의 본질적인 요소지, 여기 어디에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없죠. 그래서 이 실적주의하고 지역공무원제는 항상 구분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이 미국식 인사제도는 시작할 때부터 실적주의를 기초로 했어요. 미국식 인사제도가 시작한 게 언제냐면 1884년 펜들턴법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식 인사제도는 출발할 때부터 실적주의를 원칙으로 했고, 지역공무원제는 어때요? 절대군주 시절 하에서는 정실주의를 했었고, 근데 오늘날 현대의 지역공무원제에서는 인사행정의 기준을 실적주의로 바꾸고 있죠.
그래서 오늘날 현재를 기준으로 보면 미국식 인사제도든 직업공무원제든 둘 다 인사행정의 원칙으로는 실적주의를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실적주의하고 직업공무원제는 구분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로마자 2번 보시면 오늘날 직업공무원제도 인사행정의 원칙으로 대체로 동그라미 하시고 필연적으로가 아니고 대체로 실적주의의 원칙에 입각하고 있다 이거야. 이거는 직업공무원제가 본질적으로 실적주의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적 상황에 맞춰서 아무래도 오늘날 현대의 기준은 정실주의보다는 실적주의가 합리적인 기준이죠. 하지만 이제 양자는 개념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구별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 로마자 3번에 보시면 이제 직업공무원제의 장단점이라고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모든 제도는 일장일단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측면에는 장점, 어떤 측면에는 단점. 근데 이 지역공무원제는 과거 행정이 단순하던 이런 농업국가 시절에는 뭐 공직에 대한 기속, 일체감도 높이고 헌신성도 높인다라는 이런 장점이 있었지만 오늘날 현재를 기준으로 보면 지역공무원제는 개혁 대상이에요. 그래서 이 장점보다는 문제점이 부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점 잠깐 보시면 표에 지역공무원제의 문제점, 폐쇄형에 근거하죠. 폐쇄형에 근거하다 보니까 외부 전문가를 채용하기 어렵죠. 근데 오늘날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전문화 사회죠. 그래서 이제 전문화에 역행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공무원에 대한 지나친 신분 보장, 종신토록 신분을 보장하다 보니까 이 공직이 관료제가 외부 환경에 둔감하고 이제 이 변화에 저항하는.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역공무원제를 비판하면서 신문에서 쓰여지는 기사적인 표현이 있어요. 바로 우리나라의 지역공무원제를 철밥통이라고 그러죠. 동그라미 3번 이 지역공무원제는 제너럴리스트 일반 행정가를 양성하거든요. 근데 오늘날 현대사회가 전문화 사회잖아요. 이런 거에 역행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 행정개혁의 초점이 지역공무원제를 강화시키자가 아니라 완화시키자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지역공무원제의 전망. 자, 이렇게 지역공무원제의 문제점이 부각이 되고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역공무원제가 무조건적인 악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반대편에 있는 미국식 인사제도는 무조건적인 선이냐?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럼 결론은 뭐냐? 두 제도의 조화예요. 그래서 지역공무원제의 나라들은 지역공무원제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미국식 인사제도를 도입하려고 하고요. 미국식 인사제도의 나라는 미국식 인사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역공무원제적인 요소를 도입하려고 해요. 그래서 두 제도의 조화입니다. 그래서 266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전통적으로 지역공무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 국가 동그라미 하시고 대표적으로 영국 이렇게 써주세요. 영국.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반면 미국은 미국 동그라미 해두시고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이 이제 서술돼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어서 자세하게 이제 뭘 볼 거냐 하면 또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이거거든요. 계급제하고 직위분류제입니다. 그럼 이제 이 계급제하고 직위분류제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자세하게 볼 건데 항상 계급제는 뭐를 염두에 두셔야 돼요? 지역공무원제. 직위분류제는 뭐를 염두에 두셔야 돼요? 미국식 인사제도.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요 세트로 기억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급제와 직위분류제를 비교한다는 얘기는 결국 뭐하고 뭐를 비교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지역공무원제하고 미국식 인사제도를 비교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266페이지 가운데 있는 박스를 보시면 한국의 지역공무원제도. 자, 이거는 한 단어로 표현하면 우리나라는요. 실적주의를 원칙으로 한 다음에 끊고 지역공무원제예요. 우리나라의 현재 제도는 실적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지역공무원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자, 그래서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중앙인사행정기관 보고 이제 계급제하고 직위분류제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